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6월 고1 통합사회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부터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선지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기억에서 미음 1번부터 5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기억, 민주주의의 의미에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정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쵸?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뜻이 되겠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하는 것.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넘어가서요. 민주시민의 자세로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할 때 비밀 투표를 하죠. 우리가 자율적이고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비밀을 보장해서 투표를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요. 방금 말했던 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선거와 권력 분립 제도를 들 수 있겠죠.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투표를 할 거고요. 비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게 되게 짜릿하고 달콤한가 봐요. 보면은 북한에도 보면 3대째 세습에 한 번 권력을 잡으니까 절대 놓아주기 싫어하죠. 한 명이 권력을 잡고 행정, 입법, 재판까지 다 해버리면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권력이 분립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해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3개가 나누어져 있고요. 이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러니까 정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는 거는 그렇게 민주주의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권력을 다 각자 다르게 나누어 가져서 서로 견제도 하고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요. 시간적 관점이 부각된 사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들 수 없죠. 리을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시간적 관점의 예로는 민주주의의 변천사, 시간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정책 제안과 같은 것들은 사회적 관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그리고 다음으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A국을 여행하며 쓴 일기이다.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일기를 여행하면서 일기를 쓰네요. 이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메모나 일기를 쓰는 습관이 되게 잘 잡혀 있대요. 얼마 전에 쇼츠에 뜬 제니 인터뷰를 보니까 제니가 항상 이 일기장, 조그만한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썼던 것들을 가사로 쓰기도 하고 작사, 작곡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다. 제가 이 말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일상생활에 있는 사례들을 되게 다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수업 때 사례로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다이어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열심히 쓰고 작심 3일도 안 돼가지고 3일차부터는 안 썼거든요. 일기를. 지금 또 방치해둔 지 한 2주 됐는데 그래도 사자마자 그것도 분노의 일기처럼 그 일기가 아니라 약간 데스노트 마냥
오늘은 막 누가 이렇게 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막 되게 거의 데스노트가 돼서 막 뒷담이 적혀 있고 하여튼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자기 전에 오늘 저 또 생각난 김에 오늘은 꼭 오랜만에 한번 적고 자야겠어요. 그리고 여튼 여기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A 국가는요. 베트남이죠, 베트남.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 국가예요. 왜냐면 석회암 쪽으로도 내일 문제가 많기도 하고요. 원체 요즘 우리나라랑 교류가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베트남 어디 가보면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보면 우리나라에 여행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길거리만 지나가 봐도 동남아시아 계열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잘 찾아볼 수 있고 이게 막 쇼핑백도 막 엄청 여러 개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막 보통 우리 편견으로는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라는 생각도 강했는데 어느샌가 보면 이제 베트남의 사람들도 나보다 부자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여튼 문제로 또 넘어가서요. 이것도 기억에서 미음 순서대로 1번에서 5번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선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자극 전파의 사례이다 라고 했는데 이 쯔논 문학에 관한 자료를 관람했다. 내용을 다시 보면 A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도입된 한자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자체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쯔놈이라는 게 A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이디어만 얻었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한 문자체계다 라고 나와 있죠. 1번 정답입니다. 자극 전파의 사례가 맞아요. 전파에는 세 종류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요. 직접 전파가 있겠죠. 직접 전파가 있겠고요. 간접 전파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나온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만약 이 베트남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한자를 그대로 받아서 활용했다면 그건 직접 전파가 되었겠지만 지금 아이디어만 활용해서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직접 전파의 사례도 아니고요.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던가 어디 서적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등등등의 이러한 매개체를 보고 간접적으로 직접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쪽에 정보를 흘러 받았다던가 이랬다면 또 간접 전파였겠지만 그러한 매개체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방금 정답이라고 했던 자극 전파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걸 자극 전파라고 하고 아까 내용에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극 전파가 맞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니은 도입된 한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된 문화 요소가 아니라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건 간접 전파인데 인터넷이라던가 서적이 아니라 직접 도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틀렸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요. A국의 기후는 여기 베트남의 기후는 쌀을 생산하기에 너무너무 유리하죠. 완전 고온 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많게는 3번까지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베트남 쌀국수죠. 요즘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저랑 이제 제 앞자리 선생님이 우리 저녁에 양배추로 된 요리를 먹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 어제 양배추 드셨어요? 하니까 양배추 너무 물려서 못 먹겠다.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그래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걸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뭘 시켰냐라고 하니까 쌀국수를 시켰다길래 우리가 다 빵 터져가지고 그 완전 탄수 아니냐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기 베트남의 쌀 농사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베트남 쌀국수 엄청 유명한데 그 이유가 덥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기에 너무너무 유리하죠. 이 벼농사를 짓는데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어 문학 같은 것들 읽어보면 이 논농사에서 물 되는 것 가지고 뭐 누구랑 싸웠다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뭐 어디 국어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베트남은 쌀농사를 짓는데 매우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리을 A국의 전통 의복은 아오자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베트남의 다낭에 한번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 그냥 패키지로 갔더니 무슨 아오자이 쇼라는 게 끼워져 있어가지고 보러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오자이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엄청 이게 딱 붙는 중국의 치파오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늘씬하고 키 크고 하얗고 예쁜 언니들이 이렇게 착 이렇게 예쁘게 아오자이를 입고 춤을 추고 관객들이랑 같이 즐기는 무대였는데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는 다 알아들으시고 고맙다고 한국말로도 말씀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언니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역시 예쁘고 잘생긴 건 하여튼 저 화질을 항상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예뻐서 제가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나오는데 이게 몸매도 좀 드러나게 해가지고 얇게 왜냐면 베트남은 더운 국가니까요. 그런 전통 의복이 있는데 그래서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죠. 추위가 아니라 논농사를 짓기에는 고온 다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운 국가이기 때문에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아오자이라는 옷을 입고 다닌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5번 미음 현지어는 영어가 아니라 베트남어가 사용되겠죠. 영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23번 넘어가서요.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각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인간 존엄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성찰도 해야 된다라고 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성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도 부합하게 우리가 진술을 살펴봐야겠어요. 바로 진술 살펴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우리가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거는 맞아요. 각 나라마다 장례 풍습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시체를 까마귀가 먹을 수 있게 던져둔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이 땅에다 묻어주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부모님의 시체를 까마귀가 먹게 해? 너무 급떨어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각 나라의 그러한 정신이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되긴 하지만 인간 존엄성 등을 해치는 이러한 보편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는 성찰을 해야겠죠. 극단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수업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아프리카 원주민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럼 원주민 체험이면 너도 여기 뚫고 여기 코 이렇게 뚫을 수 있어? 너 그것도 체험해봐 이러니까 그건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러한 코 뚫고 여기 뚫고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제가 그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문화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뚫는 거면은 조금 존엄성에 반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성 할례 문화라고 해서 여성의 생식기를 조금 이게 죽을 수도 있게 비위생적인 칼로 뭐 이렇게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그런 할례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소녀들의 의사와 반해서 하기 싫은데 한다거나 그걸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국의 문화도 비판과 성찰을 해야 된다. 그쵸? 우리나라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들도 보편윤리에 어긋난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옛날에만 해도 선생님 어릴 적에도 시골에 가면 보신탕 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게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정말 야만적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보편윤리 기준에 의거해서 살펴봤을 때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가. 그 개고기를 만들 때 이게 뭐 전바점이라고 가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야 된다는 이유로 게를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이게 패면서 죽인다. 그 다음에 이제 끓여서 이렇게 해서 먹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신탕 준비 방식도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적인 태도는 아니고요. 존중하고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된다는 게 문화상대주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이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인간 존엄성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비인도적이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체크한 갑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5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억에서 미음 1번에서 5번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부터 바로 살펴볼 거예요. 해안 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공간으로 해안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그쵸? 여기 철새들도 엄청 많이 머물다 가기도 하고요. 해안 지역에는 해안 생물들이 살겠죠. 옳은 설명이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요. 니은 갯벌은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을 한다. 요것도 맞죠. 이게 어떤 정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산소 자체도요. 숲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되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개라던가 아니면은 백합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뭐를 먹고 깨끗한 걸 뱉어낸대요. 오염물질을 정화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갯벌 자체가 거름종이 마냥 좀 육지의 오염물질들을 한번 걸러주는 여과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은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을 되게 잘 한다. 웬만한 하수도 처리 시설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요. 국제사회는 람사르 협약을 통해 니은 갯벌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람사르 협약, 이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습지 보호를 위해 람사르 협약을 체결했고 갯벌은 습지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갯벌 자체가 저는 초등학교 때 현장 체험 학습으로 갯벌 체험도 하고 했었는데요. 모래가 촉촉한 진흙이기 때문에 습합니다. 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건조하진 않죠. 건조한 모래는 그런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 밟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건조한 모래고요. 갯벌은 촉촉해요. 머드팩 이런 것도 하기도 한데 하여튼 촉촉한 습지입니다. 람사르 협약을 통해 보호하고자 노력한 게 맞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갯벌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은 육지 식물에 비해 염분에 강한 특성을 지닌다. 그쵸? 어쨌든 갯벌도 바닷물이 밀물, 썰물을 통해서 퇴적한 곳이니까요. 당연히 좀 바닷물이 짜니까 염분에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요. 리을과 미음, 해안절벽과 평탄한 바위면은 주로 조류의 퇴적이 아니라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겠죠. 왜냐면 바위 절벽 자체가 깎인 거잖아요. 바위도 평탄하다는 게 바람에 엄청 깎였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뭔가 쌓인 게 아니라 바닷바람에 의해서 깎인, 즉 침식 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7번, 19번, 23번, 25번 살펴보았는데요. 통합사회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서 수능 때까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